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역대 미국 대선 사상 가장 치열했던 이번 선거. 휘말리는 접전 끝에 바이든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의 전통이었던 패자의 승복 선언, 이번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고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와이드 오늘 또 미 대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미국 대선 개표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선거인단 확보 현황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 국민들도 대개 아시게 됐습니다.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인단이 미국 대통령을 최종 선출하는 직접 선거 플러스 간접 선거 형식입니다. 선거인단을 270명 이상 확보하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오후 4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214명 선거인단 확보했고 바이든 후보가 264명 확보했습니다. 이제 매직 넘버 6입니다. 6명만 더 확보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트럼프,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이긴 곳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 파란 색깔로 보이는 곳, 그곳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북부 공업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경합주인데요. 경합 지역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승부가 나게 돼 있습니다. 위쪽에 러스트벨트, 그동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듯 했는데 막판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펜실베니아는 트럼프 우세, 위스콘신, 미시간은 바이든 우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직 다 집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밑에 남부 지역은 선벨트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여기에서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고 애리조나 지역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애리조나 바로 옆에 네바다주가 있습니다. 네바다주 아시다시피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곳이죠. 이곳의 선거인단이 6명입니다. 만약에 네바다까지 잡으면 270명 끝납니다. 근데 네바다주가 지금 개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개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네바다를 누가 잡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 소개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주 전 국회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MBN의 이수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아 기자, 먼저 네. 네바다주가 지금 개표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대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CNN 방송 등을 참고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개표가 지금은 이른 새벽까지 거의 48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개표를 도와주고 있는 인원들이 쉬어야 할 시간도 확보가 돼야 하고요. 또 개표에 사용되는 기계가 쿨다운, 그러니까 잠깐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기계도 계속 돌리면 열이 나고 뜨거워지겠죠. 지금 미국 대선도 그만큼 뜨거우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던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고 그런 것은 바로 그 우편 투표, 그것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초반 결과가 나오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그때 조 바이든 후보가 했던 얘기가
자신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승리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미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도 미 언론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 현재 저희 시간으로 오후가 지나면서 조금 기류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편 투표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지지자,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결과가 조금씩 뒤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결국 지금은 대부분의 미 언론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 이렇게 결정적인, 확정적인 결과를 내놓은 곳도 많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네. 참 이런 승부 보기 쉽지 않아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오후 4시 반에 이렇게 방송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저께 이 시간에 대체로 모든 분들이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이 이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죠? 미국 선거를 이렇게 전 국민이 예.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방송들이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우리나라 선거 같잖아요. 그래요. 이제 막 이름을 거의 다 외우고 예. 그다음에 러스트벨트, 썬벨트 다 이제 알 정도가 됐고 위치까지 다 알아야지 위치까지. 네. 하도 TV에서 이제 남의 나라 선거인데 그만큼 미국 선거가 이제 영향력이 큰 선거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워낙 격차가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바이든이 우세한 거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예. 대선 전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막판이 돼가지고는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아까 말씀처럼 그런 전망이 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고 게다가 트럼프와 바이든이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기도 합니다만 두 당의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봐도 하다못해 대북 문제 같은 경우, 비핵화 문제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됐을 때와 바이든이 됐을 때의 차이가 계속 나오면서 예.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은 예. 어제도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우와. 이제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사실은 예. 러스트벨트는 이미 이제 우편 투표를 나중에 오픈하고 선벨트 지역은 처음부터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에 지목했는데 이제 자기 예측이 빗나갔다고 생각한 이유가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에서 초창기에 크게 트럼프가 앞서감으로써 이거 완전히 예측 조사가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1억 6천 명 중에 6천만 표가 우편 투표, 현장 투표가 6천만 표, 4천만 표가 사실 사전 투표 예.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펜실바니아 또 위에 위스콘신 이런 지역에서의 우편 투표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개표되고 있는 중에 100만 표 정도가 아직까지 미개표된 상태에서 있는데 서서히 오후부터는 그 대부분의 우편 투표가 민주당 표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 실제적으로 뭐 사전 투표 실제적인 투표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가고 있다. 또 네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86% 개표 상태에서 0.6%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에 표의 몰표는 바이든이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또 하나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6대 대선 또 상임위원 지난 2018년 선거를 포함하더라도 기본표 자체를 바이든이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보면 사실은 바이든에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그런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지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아주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그걸 보면 또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국민들이 주로 퐁당퐁당 투표를 많이 합니다. 퐁당퐁당. 그러니까 공화당 집권을 한번 했다가 민주당을 바꾸고 예.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되는데 근데 단임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단임을 하는 경우는 뭐 지미 카터 정도 예. 그리고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부시. 정도 그 다음에는 무조건 재선을 했었죠. 그러니까 큰 결함이 없으면 재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퐁당퐁당으로 집권 세력을 바꿔주는 것이 미국 선거의 일반적 경향인데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결국 코로나19 때문이 아닐까.
코로나19 때문에 트럼프가 외쳐왔던 미국의 경제 활력, 이 부분을 트럼프가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고 자신도 또한 코로나19에 걸려버림으로써 미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번에 재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의 실수 때문에 재선의 기회를 날려버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네. 지금도 승복선은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마지막까지 참 더티한 승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인식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이게 지난 2016년도 선거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표에서는 앞섰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의 혼합형 선거잖아요. 전체 표는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년 동안 쭉 봐왔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측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것과 너무 많이 벗어난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흑백 인종 차별에 관련돼서도 어떻게 저건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자연인의 평균 수준으로 봐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까라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했을 겁니다. 이번엔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엔 바뀌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재선에 성공하는데 이번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선거 공학적인 그 분석 이전에 그런 인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아마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준 지금 민주주의의 가치 얘기해 봤는데요. 또 한 가지 미국의 위치라고 하는 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동맹들이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물론 거기에 찬성하는 미국 국민들이 많기도 했겠지만 과연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세계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국제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점차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한 그 국제적인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동안에 있었던 동맹적 가치를 훼손하는 형태의 지나친 이기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이제 정말 멀티퍼앗이라고 하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서 민주주의를 꼽히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는, 말하자면 멕시코에다 뭐 아예 철벽을 세운다든지 뭐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지만 반이민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미국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또 미국의 가치를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동맹인가 파트너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이 2000년도부터 왔던 어떤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불복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갖고 있는 위기로 나아가고 있고 이게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면 지금은 물론 중국을 굉장히 푸시하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왔고 아직은 중국이 G2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중국의 그 예. 잘못된 부분도 있었죠. 1대1로 전략이 만약에 소프트하게 갔더라면 미국이 훨씬 더 어려울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준비하면서 미국 CNN이라든지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개표 상황 전달하느라고 바쁘겠지만 혹시 조금씩 미국 언론들이 왜 트럼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들도 좀 있던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트럼프 캠페인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난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지아라든지 대부분 경합주에서 물론
뭐 찬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는 SNS를 계속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내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로서 또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이런 언론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분석입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우리가 화면에 CNN 현재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하고 표정이 좀 달라요. 사실 CNN하고 트럼프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어제 트럼프가 앞서갈 때만 해도 CNN 앵커라든지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운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히 밝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주 많은 언론들의 모진 비판 기사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대선을 거머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언론들과는 척을 저었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트럼프가 솔직히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맞습니다. 트럼프가 감세를 했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켰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 트럼프가 경제는 괜찮네 이런 호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비토 세력이 많았다. 결국 언론과 너무나 많이 등을 돌림으로써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길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경제적 평가는 제대로 못 받은 부분도 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언론을 적대시한 스스로가 판 무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폭스 TV만 안고 갔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합동으로 출구조사했는데 폭스만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바이든 서로 승리를 자신하면서 하여튼지 뭐 지켜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두 사람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But we're feeling good. We're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Well,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voted for us tonight. And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칫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자가 가려져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뭐 그래놓고 일부에서는 뭐 쓸데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나온 보도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수아 기자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일단 너무 다양한 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개표 중단 소송을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에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 바이든 후보의 우승이 점쳐지고 있는 위스콘신 주에 대해서는 재검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로는 위스콘신 법에 따르면은 두 후보 사이의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는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가 안 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만약 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주의 우편 개표가 이제 당일 선거 단일뿐만 아니라 3일 뒤까지 들어온 것까지 수용하겠다고 이제 주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질까라는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현재 연방 대법원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은 우호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대법관들이죠? 네,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연방 대법원에 간다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게임을 끌고 가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만약에 법원까지 가는, 물론 법원에 간 적이 있죠. 지난번 그때 법원까지 그때 가서 갔었죠. 36일인가 네.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물론 뭐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 20일이 이제 임기 끝나는 날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간다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반적인 이제 그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반 매직 남바에 거의 가까이 다가간 거 아니에요? 예. 네바다주가 6명이니까 선거인단이 6명만 확보하면 이제 끝나긴 끝나는 건데 여러 가지 우편 투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트럼프 측에서 만약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지지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의 보도들을 보면은 폭력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잖아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고 어디가 일지 모른다는 상태 가면은 시민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이제 그 충돌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그겁니다만 어떤 그 정책을 둘러싼 그 세계적인 무역이라든지 경제 미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미국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상태까지 안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아까도 말씀처럼 트럼프가 이거 뭐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트윗을 했다고 하는데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갈 건가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잠깐 말을 좀 붙이자면은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최근에 많이 예. 읽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거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에요. 네. 그 책의 내용.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행동, 바로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동가다. 예. 선동가죠. 파퓰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이번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보면 이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과연 전제 국가적 냄새가 나느냐 아니냐 하는데 해당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게 나오죠. 거기서 그 예. 저자들이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언제까지 이 승부를 끌고 갈까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김영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하는 게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제 김동석 그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인가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분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뭐 바이든 지지한다. 그런데 우편 투표를 했대요. 그랬는데 투표장에 구경 삼아 가봤는데 자기 이름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네, 네. 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투표가 가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은 트럼프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건 뭐 우편 투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데는 10일 이상도 주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또 투표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냐 그런 주장이니까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 차제의 시스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전 선거에서 다 그것이 인정돼 왔기 때문에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허가를 주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를 맡아서 연장을 해서 3일 이후에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는 소인을 찍은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뉴욕주 같은 데 이미 사망한 사람이 투표한 걸로 그렇게 나온 것도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전체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 그런 문제들은 있다. 그러나 전체에 지금 말하자면 그 60만 표 이런 표 중에 그런 표들이 갖고 있는 포션 그러니까 비율이 무시할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꼬투리를 잡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표가 다 말하자면 바이든의 표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편 투표 논란 자체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연방법원이 그것 때문에 우편 투표 문제를 가지고 이것에 처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지막까지 1월 6일 날 개원하기 전 또
실제로 이제 선거인단 제출이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미 하원이 한 표씩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하원 투표상으로 지금 과거에는 공화당이 우위였습니다만 새로운 진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상외로 빨리 트럼프가 자기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미국 대선에서 우려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너무 치열하고 첨예하게 대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승부를 둘러싸고 혼돈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입니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Okay? It's a very sad moment. Gotta help him. I'm bleeding. They stabbed me. They stabbed me. Bleeding really badly. They just stabbed Evelyn Beatty. Call 911. 최경철 의원,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토양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죠. 적대 세력을 자꾸 만들어서 그리고 증오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싸움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좀 저급한 정치를 해온 결과물이죠. 미국이 이제 이성을 찾아서 새로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미국이 트럼프를 2016년도에 실험을 통해서 정치적 2단아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만 약해진다. 이제 강한 미국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그 실험은 결국엔 실패했다. 미국이 새로운 실험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기존의 미국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교훈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현장으로 달려갔고 바이든에게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미국으로 나가야지 우리도 사실 미국의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도 안정이 되고 오늘 사실 바이든이 이겼다는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계도 안정되고 미국도 안정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의 승리가 아마 미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수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그거 무슨 소용 있겠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어디에서 보도한 내용일까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SNS에 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렇게 올렸다고 돼 있네요. 만약에 저런 마음이 있다면 김영주 의원, 네. 일단 네바다에서 이제 결론이 난다면 270표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트럼프 대통령 내일 네바다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승복선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는 건데.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내일 어차피 오전에 다시 투표가 재개되고 지금 현재 앞서고 있는 네바다에서 바이든이 마지막 뭐 10% 10몇 프로를 오픈해서 이기게 된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펜실베니아도 소송을 걸고 있지만 마지막 우편 투표를 오픈했을 때 뒤집어질 수 있는 확률들도 있는 것이고 더 배색이 짙어진다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연방에서 누가 대통령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뭐 무효화해라 어떤 게 조정하라 하는 정도 있지만 만약에 실제적인 두 사람들이 대등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말하자면 보수의 우위가 점하고 있는 연방법원이 동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앱솔루트리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면 법원조차도 그렇게 편들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트럼프 스스로가 직감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미국 선거, 미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이 강하고 뭐 그런 초강대국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미국이 맨 처음 그렇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들 다 쳐다보고 도입하고 인용하고 그러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잖아요. 전체 표는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 이른바 예.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거 완전 싹쓸이서 가져가잖아요. 한 표라도 이기면. 이 제도가 대단히 이상한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예. 그 사람들이 이 헌법을 만들 때 1787년도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 아닙니까? 여러 나라 주가 합쳐진 국가란 말이에요. 연방 국가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제도적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앵커 말씀처럼 민주주의 앞서간 나라였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가치가 많이 허물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들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더욱더 주목하는 것이고 그 트럼프가 과연 패배할 것이냐.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13% 인정된 건데 한미가 그걸 대통령이 막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말이 미국 보호주의고 미국 우선주의인 것이지 사실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선도 국가 아니라 거의 경찰 국가도 아닌 이상한 불량 국가 비슷하게 예. 이렇게 된다는 인식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그래서 미국 선거가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도덕적인 우월성은 많이 훼손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4년 동안에. 예, 이수아 기자 확인이 됐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워낙 활발히 활동해서 SNS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접근을 요구했는데 우리 캠프 측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내부에서도 이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캠프 내부에서도. 그래서 이대로 상황을 끌고 가야 된다는 측이 있고 또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SNS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추후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의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무소속도 아니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저런 좌충우돌한 행동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공화당이 또 이번에 상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 하원에서도 지난번보다 7석을 더 얻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화당이 트럼프의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반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승복이라는 가치 아닙니까? 승복 그리고 평화적 정권 교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가치를 위반하는 후보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공화당에서 나서서 트럼프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깨끗하게 승복 선언하고 4년 후를 기억하는 그러한 선진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내일쯤이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이렇게 여러 날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자, 어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한다면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영향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북핵이라든지 또 해결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한반도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부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모아봤습니다. In the meantim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but he probably thinks the same thing about me.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또 저희 정부나 또 저희 정부에 있어서도 뭐 정권의 다름과 관계없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죠. 어떤 정부하고도 한미동맹의 이제 긴밀한 협력 하에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체제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차분하게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 북미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선순환적 발전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 대선 결과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그런 요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치밀한 안보 전략을 갖다가 세울 필요가 있고, 아울러 통상 문제에 관해서도 사전에 대비책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네. 우리 정부 여당의 바이든 후보하고 좀 이렇게 통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 있나요? 글쎄 뭐 박진영 의원이나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야당이고. 예, 야당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동안에 뭐 한미 관계를 해왔던 분들 중에 아마 뭐 그렇게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금 그 인연은 있다고 하죠. 인연이 있다고 그러시고 또 실제로 이제 오바마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시기에 그 동안에 말하자면 이 안보 라인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서 아마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정책이 그전 오바마 시대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의견을 말하자면 존중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때 당시 한국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존중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귀담았을 때 생각이 실제적으로 지난 그 대선 레이스 속에서도 내가 필요하다면 나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근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과는 굉장히 명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지냈던 재임 시간 동안에 그냥 너무 질질 끄는 그런 것보다는 좀 탄력 있는 남북 관계라든지 어떤 한반도 프로세스에도 생각만큼 그렇게 지루하지 않. 다만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남북 문제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력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전략적 인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했을 때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 전이었고 이제는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무한정 전략적 인내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변수는 생겼다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관련 정책이 톱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후보가 톱다운 방식은 아마 시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그 참모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면서 버텀업 위로 올라가는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북미 관계가 저는 오히려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체로는 뭐 진보적인 정당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94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YS 정권이었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북폭 얘기는 그때 나왔던 거예요. 이거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꼭 이렇게 유연한 정책으로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북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로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익숙해져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같은 것도 그랬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하노이 빅 노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걸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명분으로 거래적 관계에서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땐 민주당이 조금 경색되게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비핵화지가 확인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트럼프는 예. 대단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데 바이든 정권이 만약 들어서게 된다면 민주당 정부가 뭔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더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까요? 북한이 정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2018년도죠. 남북 정상회담 하러 그 북한 사람들이 판문점 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국내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 뭐 제주도 지사가 이번에 누가 유력한가 이런 부분까지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정보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을 찍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난달 22일 날 TV 토론을 하면서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그랬거든요. 예. 3번이나 불량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최고 전엄을 모독하는데도 북한이 바이든을 비난하는 성명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이 되니까 이번엔 내가 좀 찾고 있자. 작년에 바이든이 불량배라고 했을 때는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지금 바이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바이든과 어떻게 협상을 해갈 것인가. 바이든이 이란 핵협정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북한에게 약간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의 태도도 약간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일단 핵 협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수아 기자,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쪽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죠. 강경화 장관이 오는 8일 미국 간다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난 8월서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외교부를 주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게 사실 강경화 장관의 방미는 어느 시점이 오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시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일서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출입 기자들이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는지 어떤 일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네. 알려진 바로는 이 보통 단선자들을 보고 온다거나 뭐 이런 미국 관련 일정을 할 때는 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이런 게 승복 연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 뭐 축전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담당자를 만나고 온다거나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건데 아직 승복 연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하던데 또 바이든 후보는 SNS에 무슨 섀도우 캐비넷을 올렸다고 하던가요? 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바이든 후보는 SNS에 예비 내각 관련된 화면을 띄웠다고 합니다. 예.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해리스 그러니까 부통령과 함께 지금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결국은 저것은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분석이 가장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이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도 본인들이 이긴 것이 맞고 그로 인해서 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부러 올린 것으로 지금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우리가 지금 살펴본 지 한 1시간쯤 돼 가는데요. 여기서 이 시각 개표 현황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개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선거인단 트럼프 대통령 214명, 바이든 후보 264명,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면 대통령 당선 확정되는데 현재 6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 한번 살펴볼까요? 북부 지역 그리고 또 남부 지역이 있는데 이수아 기자 현재 개표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새벽 시간이라서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경합주로 뭐 네바다주,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알래스카주도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는 뭐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알래스카 않습니다. 선거인단이 몇 명 안 되지요? 예, 총 지금 3명 정도 4명? 보고 있습니다. 3명인가 4명인가 되죠. 예. 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경우는 현재 뭐 개표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50.7%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면서 50.1% 득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경우에는 현재 49.6%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입니다. 예. 자, 4시 기준과 5시 기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현재 미국이 밤 시간이기 때문에요. 물론 개표 진행하고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쯤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창녕 교수 최종적인 결과 내일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TV 틀면 대략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내일 우리가 일어나면 돼 있을 거다. 지금 뭐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봤는데요. 세계 어떤 그 경찰 국가 아까도 네, 얘기했는데 지금 세계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 아베는 그만뒀고 딱이 생각나는 사람 유럽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안 좋죠. 이스라엘하고는 좋은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예.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이 점점 해가 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또 라이즈 앤 펠 오브 헤게몬이라는 책인데 미국이 그렇지 않죠. 여전히 뭐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특히 군사 안보에 있어가지고 뭐 타의 주장을 불허하니까 미중 간에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다고 합니다만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아직 어림도 없거든요. 예. 여전히 어쨌든 미국은 최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트럼프 구호죠. 트럼프. 그런데 정말 미국이 강대국이 다시 되려면 자기만 잘 사는 나라가 돼서는 옛날에 미국이 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산업 구조적으로도 자기만 잘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 자기 내부 지지자들을 위한 말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신적인 충격요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미국 속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바이든 당장 기후변화 협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촌 전체의 환경 문제라든지 보편적 가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의 어떤 가치, 정신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많은 어떤 바이든의 표는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더 이상 미국을 트럼프가 대신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어떤 반응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경철 의원은 세계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거래적 동맹을 하면서 양자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서로서로 1대1로 협상을 하고 게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UN이나 WTO나 이런 국제기구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다시 들어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존 협약, 조약 이러한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인정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트럼프와는 달리 예측 가능한 세계가 조금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트럼프는 내일을 모르겠고 모레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새로이 만드는 질서는 그래도 내일, 모레 정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한 그러한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세계 질서가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중국과는 계속 날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수아 기자, 지금 우리 국민들도 미국 대선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후에 이렇게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러스트벨트, 남부 썬벨트 위주로 보도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굳이 따지자면 네바다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를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게 최종 확정된다면 사실상 220명 이상의 선거 인단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합주를 모두 가져와야 그나마 승산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를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조 바이든 후보가 과연 지금 가장 개표가 늦어지고 있고 또 우편 투표까지 들어오고 있는 펜실베니아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에 있는 러스트벨트 또 얘기하기로 여기 그레이트 레이크 3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펜실베니아까지 전부 석권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까지 가져온다면은 2016년에 뺏겼던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텃밭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모양이 될 양상이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오하이오주는 개표가 끝났나요? 예, 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오하이오가 상황은 누가 이긴 걸로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오하이오에서 이긴 후보가 떨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한 번 케네디 땐가 빼놓고는요.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오하이오에서 이기고도 미국 대선에 진 아주 드문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그리고 뉴욕,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제 4개 이른바 빅4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양상은 조 바이든 후보가 캘리포니아랑 뉴욕주를 일찍 접수를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랑 플로리다주를 이미 가져간 상태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오하이오주만 남겨놓고 둘이서 이제 빅4를 나눠 갖는 그런 모양새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를 누가 가져가냐를 두고 오하이오를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예,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겠죠. 역사가 이렇게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국 대선 상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